굴러들어온 돌 주제에 어디 감히 시댁 재산에 숟가락을 얹으려고 들어. 이 돈 받고 당장 꺼져. 친정엄마 유품인 김치찜 레시피 하나 믿고 시누이 가게 3개월 만에 대박집으로 만들어준 저에게 시어머니가 통장 하나 툭 던지며 내뱉은 말입니다. 새벽 3시에 나와 육수 우리고 손목에 파스 붙여가며 몸이 부서져라 일한 대가가 권리금 3천만 원과 이혼 협의서 한 장이라니요. 밤 10시 12월 칼바람 부는 골목에 코트 하나 걸치고 쫓겨나는데 그 순간에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랐거든요.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뭘 준비했는지, 엄마 사진 액자 뒤에 뭐가 숨겨져 있었는지 말이죠. 며칠 뒤 방송 촬영 당일 시댁 가게 앞에서 벌어진 경악할 광경. 굴러들어온 돌이라 비웃던 시댁 식구들. 제가 아주 시원하게 길바닥에 나앉게 해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부엌 형광등 아래에서 저는 김치찜 국물이 담긴 냄비를 조용히 저었습니다. 낡은 노트 한 권이 도마 옆에 펼쳐져 있었죠. 표지에 적힌 우리 딸 수연이에게라는 글씨 위로 손끝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요양병원 침대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6글자였어요. 3개월 전 엄마의 손을 놓아드리던 그 오후가 아직도 눈앞에 뿌옇게 서려 있었습니다. 안방 쪽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3년째 아침 10시까지 이불 속에서 뒹구는 사람이었죠. 곧 창업할 거야 라는 말만 3년째 녹음기처럼 반복하는 남편 대신 시댁 생활비도 남편이 진 대출 이자도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조용히 닫고 나와 저는 다시 국자를 잡았어요. 그날 오전 10시 시댁 거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시누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니 제 손목을 두 손으로 붙잡았어요. 새언니, 이번 한 번만 도와줘. 나 진짜 마지막이야. 시누이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새언니 친정 어머님이 남기신 그 김치찜 레시피, 그거 하나면 나 진짜 성공할 수 있어. 새언니 없으면 나 죽어. 이미 카페 2곳을 말아먹고 시댁 통장까지 텅텅 비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었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새아가, 너도 이제 이 집 사람인데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니? 시어머니 목소리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 지영이 이번엔 진짜 다르다. 엄마인 내가 보증해. 옆에 있던 남편이 제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여보, 그냥 좀 해주면 안 돼? 우리 지영이잖아.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손맛은 나눠야 더 깊어진단다. 생전 엄마가 부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르며 하시던 말이 귀에 감겼습니다. 눈을 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님, 레시피는 드릴게요. 시어머니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대신 사업자 등록만 저랑 아가씨 공동 명의로 해두는 게 어떨까요?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얘가 무슨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가 소파 팔걸이를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가족끼리 뭘 그런 종이 조각까지 따지고 앉았어. 사람이 야박하게. 시누이도 눈물을 뚝 그치더니 저를 빤히 쳐다봤죠. 새언니, 나 못 믿어? 우리가 남이야? 남편은 제 무릎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잖아. 그런 거 굳이 왜 따져? 세 사람의 눈이 저를 향해 한꺼번에 몰려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가씨 단독 명의로 하세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무릎을 탁 치며 웃었어요. 그럼 그렇지. 우리 새아가가 이해심이 있어.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새언니,
나 진짜 이 은혜 안 잊을게. 진짜야. 신우이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저는 팔을 마주 두르지 않았어요. 남편은 벌써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고 채널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신우이가 계약했다는 상가 앞에 서 있었어요. 셔터를 올리자 텅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죠. 바닥엔 시멘트 자국, 벽엔 전세입자가 붙여놓은 낡은 전단지, 조각이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신우이는 문 앞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새언니, 여기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예쁠까? SNS에 올리기 좋아야 되는데. 저는 대답 대신 벽에 손을 짚어봤습니다. 전기 콘센트가 어디 붙어야 하는지, 환풍기는 어느 벽에 뚫어야 하는지, 그릇은 몇 인분씩 준비해야 하는지, 반찬은 몇 가지로 잡아야 하는지, 김치는 어느 시장에서 받아야 원가가 맞는지, 가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었죠. 아가씨는 뭐 할 거예요? 신우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응? 나야 얼굴 마담이지. 카운터에서 손님 맞고 사진 찍고. 신우이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주방은 새언니가 알아서 해줄 거잖아. 새언니가 진짜 잘하니까.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입술을 다물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상가 근처 카페에 앉아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 선배였고 지금은 외식업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죠. 엄마 장례식장에서 오랜만에 얼굴을 봤었어요. 선배, 저 수연이에요. 수연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선배는 한참 말이 없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아, 그거 계약서는 있냐? 없어요. 명의는? 아가씨 단독이요. 수화기 너머로 선배가 짧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아, 잘 들어. 다른 건 몰라도 레시피는 내 이름으로 지켜놔야 돼. 최소한 그거 하나라도. 안 그러면 너 진짜 다 뺏겨. 어떻게 지켜요? 상표 출원부터 해. 내 이름으로. 서두르고.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랫동안 카페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어깨 위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회계사무소에서 5년을 일했던 경험이 이럴 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특허청 홈페이지를 띄우고 상표 출원 신청서를 한 줄 한 줄 채워 넣었습니다. 상표 이름은 엄마표 김치찜으로 정했어요. 출원인 이름은 박수현. 혼자만의 이름이었죠. 기본 수수료 위에 20만 원을 더 얹어 우선 심사까지 함께 신청했습니다. 빨리 결과를 받고 싶었어요. 접수 완료 창이 화면에 뜨는 순간 저는 책상 서랍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억지로 웃던 마지막 사진이었죠. 엄마. 액자 유리에 손가락을 얹고 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번엔 나 안 당할게. 진짜야.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손때 묻은 레시피 노트를 한 장 한 장 스캐너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치찜 편, 갈치조림 편, 된장찌개 편, 밑반찬 12가지 편까지. 엄마의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스캐너 불빛 아래에서 하얗게 빛났어요. 파일은 2개의 클라우드에 나눠 저장했습니다. 혹시 하나가 사라져도 다른 하나가 남게 하려고요. 이튿날 새벽 저는 다시 신우이 가게로 나갔어요. 인테리어 업체를 부르고 그릇 도매상과 통화하고 김치 담글 배추 물량을 시장에 미리 예약했죠. 신우이는 10시가 넘어서야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새언니, 커피 좀 사왔어. 힘내. 신우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카운터에 툭 올려놓았어요.
고마워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벽도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신우이는 카운터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새언니, 우리 가게 이름 뭘로 할까? 나 진짜 예쁜 거 하고 싶은데. 이미 정했어요. 신우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데? 엄마표 김치찜이요. 신우이가 살짝 입술을 삐죽였어요. 좀 촌스럽지 않아? 요즘은 뭐 세련된 이름이 유행인데. 그 이름이어야 돼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아졌습니다. 신우이가 어깨를 으쓱하고는 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뭐 새언니 좋을 대로 해. 어차피 간판만 예쁘면 되니까. 저는 도면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그 이름이 왜 그 이름이어야 하는지 신우이는 죽을 때까지 모를 사람이었죠. 신우이 어깨 너머로 창밖 골목을 봤어요. 배추실은 트럭 한 대가 상가 앞에 멈춰서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침 우편함에 우선심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안내문이 도착했어요.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반으로 접어 엄마 사진 액자 뒷판을 살짝 뜯고 그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액자를 다시 벽에 걸어놓고 한 걸음 물러섰죠. 사진 속 엄마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준비 다 됐어. 혼잣말이 조용히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신우이 가게 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벌써 상가 골목을 흔들기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챙기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바깥 공기가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발끝에 힘을 주고 저는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가게 오픈 첫날 저는 새벽 3시에 상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찜 육수를 우려낼 큰 솥에 물을 붓고 다시마와 멸치, 물을 차례로 넣었어요. 밑반찬 12가지를 그날 아침에 다 만들어야 했죠.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어묵볶음, 진미채, 멸치볶음, 감자조림, 두부조림, 오이무침, 김무침, 도라지무침, 그리고 엄마가 특별히 좋아하시던 우엉조림까지.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국자 잡은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오전 11시에 가게에 도착했어요. 빳빳하게 다린 하얀 셔츠에 명품 앞치마를 두르고 립스틱까지 새로 발라 나온 모습이었죠. 새언니, 나 어때? 사진 잘 나올까? 신우이가 카운터 앞에서 한 바퀴 돌아보였습니다. 예뻐요. 저는 김치찜 냄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신우이가 휴대폰을 꺼내 들고 가게 안 곳곳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봐. 조명 진짜 예쁘게 나온다. 이 정도면 SNS 대박이야. 주방에서 저는 국자로 국물간을 봤어요. 엄마가 노트에 적어둔 그대로 물을 먼저 우려낸 뒤 김치와 돼지고기 목살을 켜켜이 얹고 30분을 더 끓였습니다. 김이 오른 순간 뚜껑을 여니 향이 확 퍼져나왔죠. 11시 30분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회사원 2명이었어요. 어머, 냄새부터 다르네. 여기 새로 생긴 데예요? 신우이가 활짝 웃으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네, 오늘 오픈이에요. 편하게 드시고 가세요. 두 사람 앞에 김치찜한 냄비가 놓였습니다. 한 젓가락 뜨자마자 손님 한 명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이거 우리 엄마가 해주던 그 맛인데? 옆에 앉은 사람도 국물을 한 숟갈 뜨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네. 이 집 대박 나겠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이 하나둘 밀려 들어왔어요. 1시가 되니 대기줄이 가게 문 밖까지 늘어섰습니다. 신우이는 손님을 안내하다 말고 자꾸 휴대폰을 들어 사진부터 찍었어요. 어머, 줄 좀 봐. 이거 인증샷 찍어야지. 주방에서 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훔쳤습니다.
오픈 첫 주 매출이 예상의 2배를 넘었어요. 그날 밤 마감 후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정산표를 정리했습니다. 신우이는 벌써 가게를 나가고 없었죠. 저는 매출표와 재료 구매 영수증을 한 장 한 장 휴대폰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올렸어요. 혹시 몰라서였습니다. 선배 목소리가 자꾸 귀에 남았거든요. 기록해. 다 기록해. 종이 한 장이라도 남겨. 한 달이 지나자 지역 맛집 블로거들이 몰려들었어요. 신우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김치찜은 우리 할머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 레시피예요. 주방 안에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국자를 든 손이 멈췄어요. 신우이 목소리가 카운터 너머로 또렷하게 넘어왔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저한테만 알려주셨거든요. 저는 냄비 뚜껑을 닫고 한숨을 삼켰죠. 주방 문틈으로 시어머니 얼굴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카운터 옆에 서서 딸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시어머니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국자를 잡았어요. 2달째 되던 날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PD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지상파 아침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신우이 얼굴이 활짝 폈어요. 어머, 진짜요? 저 방송 나가는 거예요? 옆에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해서 만든 가게인데요. 손끝이 야무져서 그래요. 우리 지영이가. PD가 명함을 건네며 웃었어요. 그럼 촬영 날짜 잡아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신우이가 명함을 받아들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주방 안에서 저는 손목에 파스를 새로 붙였어요. 파스 냄새가 콧 속으로 매콤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방에 붙어 있었어요. 신우이는 카운터에서 손님과 사진 찍고 SNS 올리고 방송 준비하러 미용실 다녀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신우이가 저보다 3배를 가져갔어요. 저는 그저 가족 도움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돈만 통장에 들어왔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좀 힘들어. 손목도 아프고. 남편은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당신이 가족이니까 해주는 거지. 뭘 그런 걸 계산해.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마감 후 주방을 정리하다가 사무실 쪽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죠. 세아가 이제 슬슬 정리해야지. 저는 도마 위에 얹으려던 행주를 손에 든 채로 얼어붙었어요. 매출도 안정됐고 레시피도 다 알아냈으니까. 굳이 얘를 계속 붙여둘 이유가 뭐가 있어? 신우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그럼 어떻게 하려고? 권리금 받고 딴 사람 안 치면 우리한테 남는 게 훨씬 크지. 얘한텐 몇 푼 쥐어주고 내보내면 돼. 그래도 새언니가 좀 불쌍하지 않아? 불쌍은 무슨. 지금까지 밥 먹여준 게 어딘데.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는 행주를 조용히 도마 위에 내려놓고 뒷걸음으로 주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지 않게 조심하면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 무슨 얘기? 나를 내보낸다는 얘기.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엄마가 그럴 리 없잖아. 내가 직접 들었어. 잘못 들었겠지. 엄마가 왜 그러겠어.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 옆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에야
뼛속까지 알아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선배를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서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털어놓았어요. 선배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수연아, 지금부터 잘 들어. 네. 모든 걸 기록해. 매출 장부 사본, 재료 영수증, 통화 녹음까지 다. 선배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손님한테 개인 계좌로 이체 유도하는 거, 그거 CCTV에 확실히 남게 해. 계좌 이체요? 어제 네가 얘기했잖아. 포스기 고장났다면서 시어머니 개인 계좌번호 부르고 다닌다고. 그거 매출 빼돌리는 거야. 나중에 세무서에 낼 카드로 아주 유용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노트에 그날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어떤 손님에게 개인 계좌 이체를 유도했는지, 시누이가 재료비를 얼마씩 부풀렸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어요. 가게 CCTV 영상은 몰래 저장 장치에 백업해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손님 앞에서 포스기가 자꾸 먹통이라 그런데요. 죄송한데 개인 계좌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며 계좌번호를 부르는 장면들은 따로 편집해 보관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죠. 카메라가 24시간 자기 얼굴을 찍고 있다는 것도. 그 무렵 우편함에 특허청에서 보낸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상표 출원 공고 결정 통지서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 2번 읽었습니다. 이제 몇 달만 지나면 정식 등록이 완료된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반으로 접어 엄마 사진 액자 뒷판 속에 밀어 넣었습니다. 먼저 넣어둔 서류 옆에 나란히 자리를 잡았죠. 액자 유리 속 엄마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 혼잣말이 방 안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굴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픈 3개월째 되던 날 저녁 8시, 저는 마감을 마치고 앞치마를 벗던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방 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세아가 안방으로 좀 와봐라.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앞치마 끈을 마저 풀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금방 갈게요. 시어머니가 문을 닫고 사라진 뒤 저는 도마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 남은 김치 국물 냄새를 흐르는 물에 씻어내렸어요. 이 순간이 올 거라는 예감이 며칠 전부터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죠. 시댁 안방에 들어서자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대 앞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시누이는 문 옆에 붙어 서서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 무릎 위에 손을 얹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세 사람 앞 낮은 탁자 위에 통장 한 권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죠. 거기 앉아. 시어머니가 턱으로 방석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통장을 손끝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열어봐. 저는 통장을 집어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찍혀있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 옆에 놓인 서류에는 시누이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권리금 1억 5천만 원. 저는 서류에서 손을 뗐습니다. 숨이 목 아래에서 잠깐 걸렸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풀고 저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보면 몰라. 제가 나가라는 거예요? 눈치는 있네. 시어머니가 짧게 코웃음을 쳤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안방 벽을 흔들었어요. 굴러들어온 돌이 어딜 시댁 재산에 숟가락 얹어.
방안 공기가 뚝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삿대질하며 다시 소리쳤어요. 이 정도면 우리도 할 만큼 한 거야. 3천이면 큰 돈이야, 얘. 이거 받고 조용히 나가. 문틈 사이로 신우이가 저를 힐끗 쳐다봤어요. 신우이 입꼬리가 슬쩍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무릎 꿇고 매달리던 그 얼굴이 3개월 만에 이런 얼굴로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신우이 쪽으로 잠깐 눈을 돌렸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아가씨는 뭐라고 하세요? 신우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새언니, 미안한데 엄마 뜻이 그러시니까.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에 미안함이라곤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서류 뭉치 밑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어요.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이미 남편 이름 자리에 서명이 되어 있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남편이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목소리에 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며칠 전 텔레비전 앞에서 당신 너무 예민해라고 하던 그 목소리와 똑같은 온도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날짜가 이미 어제 날짜로 찍혀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종이었죠. 세 사람은 저를 오늘 저녁에 앉혀놓고 무너뜨리기로 오래전부터 합을 맞춰온 거였어요. 저는 통장을 조용히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뭐? 짐 챙길게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흔들리지 않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잠깐 어리둥절한 얼굴이 됐다가 곧 다시 팔짱을 꼈어요. 그래, 진작에 그럴 것이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을 나왔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어요. 캐리어를 꺼내려는데 뒤에서 신우이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새언니, 그 옷들 두고 가. 저는 손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뭐라고요? 그거 다 시댁카드로 산 거잖아. 몸만 나가. 신우이가 문틀에 어깨를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3개월 전 무릎 꿇고 눈물 흘리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는 옷장 문을 그대로 닫았습니다. 속옷 몇 벌, 티셔츠 두어 장, 화장품 파우치만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화장대 위에 세워둔 엄마 사진 액자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액자 뒷판 속에 접혀있는 종이의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어요. 밤 10시 시댁 대문 밖으로 저는 걸어 나왔습니다. 12월 밤바람이 얇은 코트 사이로 파고들어 목 뒤가 시렸어요. 대문이 등 뒤에서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걸음, 두 걸음 골목 끝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잠깐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겨울 밤하늘이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24시간 카페 쪽으로 향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커피 냄새가 얼굴에 확 끼쳤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켰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얹고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 녹아내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클라우드 폴더를 열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녹음해둔 파일 목록이 화면에 쭉 떴어요. 시어머니가 손님에게 계좌번호 부르던 목소리, 신우이가 인터뷰에서 우리 할머니 비법이라고 하던 그 뻔뻔한 목소리,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사무실에서 저를 정리하자고 상의하던 그 목소리까지 전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CCTV 백업본 목록도 그대로 살아있었어요. 매출표 사진, 재료 영수증 사진, 재료비 부풀린 흔적이 남은 장부 사진까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삼켰어요. 뜨거운 게 목을 타고 내려가는데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머릿속이 얼음처럼 맑아졌어요. 새벽 6시 카페 창밖으로 아침 해가 뿌옇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두 번째 벨소리에서 선배가 받았습니다. 수연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선배, 목소리가 살짝 잠겼어요. 선배, 나 진짜 시작할게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지? 쫓겨났어요. 어디야 지금? 카페요. 주소 찍어. 지금 갈게. 30분 뒤 선배가 카페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머리도 못 감은 채로 뛰어온 게 보였습니다. 선배는 제 맞은편에 앉자마자 눈부터 살폈어요. 울었냐? 아니요. 진짜 안 울었네. 선배가 한숨을 짧게 내쉬었습니다. 밥부터 먹자. 그 다음에 변호사 만나러 가자. 그날 오전 선배가 안내한 사무실 앞에 저는 서 있었어요. 문 위에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 최영주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박수연 씨죠? 앉으세요. 변호사가 손짓으로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상표 출원 공고 결정문, 엄마의 레시피 원본 노트, 녹음 파일이 담긴 USB, CCTV 백업본, 매출 장부 사본까지. 변호사가 하나하나 손끝으로 짚어가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류만 넘기던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수연 씨, 네. 이 정도 증거면 상표 관련 문제, 남의 영업 표지를 무단으로 쓴 문제, 그리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청구까지 다 진행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안경을 살짝 고쳐 썼습니다. 다만 상표 등록이 정식으로 완료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움직여야 해요. 그때가 가장 강력한 순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해 파일에 담으며 저를 다시 봤습니다. 많이 고생하셨네요. 아직 시작이에요. 제 대답에 변호사가 짧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 선배가 아는 사람 소개로 잡아준 원룸에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벽 한쪽에 엄마 사진 액자를 걸었습니다. 액자를 벽에 대고 못을 박는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사진 속 엄마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시댁이 있는 동네 방향의 하늘이 보였어요. 붉게도 노랗게도 물들지 않은 그저 잿빛으로 흐린 겨울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래도록 그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떤 감정도 들끓지 않았습니다. 쫓겨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 회의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세 뭉치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상표 관련 경고장 초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장 초안, 그리고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볼펜 끝으로 서류 한 장을 짚었어요. 박수연 씨, 이 문구는 좀 더 강하게 갈까요? 아니면 이대로 갈까요? 강하게 가주세요. 제 대답에 변호사가 살짝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가게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다 그만두셨던 이모님이었습니다. 수연 씨 새댁. 이모님, 오래간만이에요. 들었어. 그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모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진작에 얘기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모님,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지. 어디로 가면 돼? 1시간 뒤,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이모님과 마주 앉았습니다. 이모님이 커피잔 손잡이를 두 손으로 감쌌어요. 새댁, 내가 그동안 봤던 거 다 얘기할게.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아가씨 있잖아.
재료비를 자꾸 부풀렸어. 이모님 눈꼬리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배추 10포기 산 걸 20포기라고 적고 남은 돈은 자기 통장으로 빼돌렸어. 내가 시장에 같이 가봤으니까 알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어머니는 더해. 손님만 오면 포스기가 고장났다고 뻥치면서 자기 계좌번호를 부르더라고. 하루에도 10번씩. 이모님, 그 이야기를 서류로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그 못된 것들, 벌 좀 받아야 해. 이모님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밤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아, 내일 저녁 시간 비워둬라. 왜요? 투자자 3사람 자리 잡았어. 내 이야기 듣고 관심 보이는 사람들이야. 선배, 떨지 말고. 내 손에 있는 카드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생각해. 전화를 끊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밤새 사업 계획서를 다듬었습니다. 엄마 사진이 벽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강남 어느 사무실 회의실에 저는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중년 남자 3명이 자리를 잡았어요. 가운데 앉은 사람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중견 외식 기업 대표라는 직함이 찍혀 있었어요. 박수연 씨, 시간 많이 안 뺏을게요. 편하게 발표해 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넘겨보였습니다. 엄마의 레시피 노트 사본, 사업 계획서, 상표 관련 진행 상황까지 하나씩 설명했어요. 30년 손맛이 담긴 김치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이 이름이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키워갈 생각인지 2시간을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표가 저를 오래 바라보다가 서류를 덮었어요. 박수연 대표님. 낯선 호칭이었지만 낯설지 않게 들렸습니다. 상표 정식 등록이 확정되면 저희 회사에서 5억을 넣겠습니다. 옆에 앉은 2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상표는 저희 회사만 쓸 수 있게 계약을 걸어주세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조건부로 각서 먼저 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대표가 서랍에서 각서 양식을 꺼냈어요. 저는 볼펜을 받아 이름 자리에 박수연 3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사인이 끝나자 대표가 손을 내밀었어요. 잘해봅시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와 저는 화장실 세면대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생각보다 창백하지 않았어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배경화면 속 엄마 사진을 손끝으로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시작한다. 혼잣말이 세면대 위로 조용히 떨어졌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시댁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그 길로 걸었어요. 창문 너머로 시누이가 손님과 사진을 찍으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붉은 립스틱, 새로 맞춘 하얀 셔츠. 저 웃음이 며칠 뒤 어떤 얼굴로 바뀔지 상상하니 이상한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잔잔하게 올라왔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남편이 걸어 나왔습니다.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를 꺼내던 남편이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라이터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여보. 남편이 담배를 입에서 뺐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남편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5년을 같이 산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낯설게 느껴졌어요. 당신 왜 여기 있어? 남편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옆에 서 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제 옆으로 반걸음 붙었어요. 박수연 씨, 이 자리에서 나눌 말씀 없죠? 변호사가 저 대신 답했습니다. 이후 연락은 저를 통해 주세요. 변호사가 남편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남편이 명함을 받아들고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명함에 찍힌 변호사라는 글씨를 확인한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잠깐만. 남편이 손을 뻗었지만 저는 이미 몸을 돌린 뒤였습니다. 변호사와 나란히 걸음을 옮기는데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아침 우편함에 특허청에서 보낸 두꺼운 봉투 하나가 도착했어요. 엄마표 김치찜 상표 정식 등록 완료 통지서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저는 3개월을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곧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등록증 왔어요. 박수연 씨, 시작합시다. 변호사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방송 촬영 날짜가 정확히 언제죠? 모레예요. 오전 10시 30분. 그날 오전 10시에 맞춰서 경고장이 그 가게로 도착하게 할게요. 변호사가 잠깐 말을 끊었다가 이어갔어요. 세무서 쪽 익명 제보도 이미 접수돼 있어요. 계좌 이체 유도한 화면 편집본이랑 매출 빠뜨린 자료까지 다 첨부했고요. 위생과 쪽은요? 제보 넣어놨어요. 현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쪽 판단이지만 지난주 재료 상태 사진 몇 장이 결정적일 거예요. 저는 통화가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등록증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가게 자리에 갔어요. 투자사에서 급하게 잡아준 상가였습니다.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고 벽에는 이미 초록색 페인트가 절반쯤 올라가 있었어요. 간판 시안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표 김치찜 본점. 7글자가 저녁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빛났어요. 저는 원룸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산 새 앞치마 하나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어요. 깨끗한 하얀 천에 진한 초록색 끈이 달린 앞치마였습니다. 저는 다리 밑판을 펴고 그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다렸어요. 주름이 하나씩 펴질 때마다 마음도 같이 반듯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치마를 옷걸이에 다시 걸어놓고 저는 창가로 다가갔어요. 저녁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방송 촬영 아침이 이제 하루 반 남았어요. 신우이는 지금쯤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고 있겠죠. 시어머니는 아마 새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가 있을 겁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살짝 대고 저녁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숨이 이상하게 편안하게 들어왔습니다. 책상 앞으로 돌아와 저는 노트를 폈어요.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새가게 오픈 준비 상황 최종 확인. 둘째, 변호사에게 경고장 발송 시간 최종 통보받기. 셋째, 이모님께 오픈 첫날 출근 시간 안내 문자 보내기. 넷째, 엄마 산소에 갈 꽃 준비. 볼펜 끝이 종이 위에서 잠깐 멈췄어요. 저는 5번째 줄에 조용히 한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 것. 노트를 덮고 저는 엄마 사진 앞에 잠시 섰어요. 사진 속 엄마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어요. 방송 촬영 당일 오전 10시 30분 시댁가게 앞 골목이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방송국 카메라 세대와 조명 장비, PD와 작가들이 분주하게 세팅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새로 파마한 머리를 손끝으로 매만지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신우이는 새 유니폼에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붉은 카펫이라도 밟는 것처럼 상기된 얼굴이었어요. 엄마, 나 어때? 얼굴 부어 보이지 않아? 신우이가 손거울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우리 지영이 얼굴만한 게 어디 있다고. 걱정 마. 시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PD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 곧 시작할게요. 사장님 카운터 앞에 서주세요. 신우이가 활짝 웃으며 자리를 잡았어요. 바로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 한 명이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두꺼운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어요. 변호사였습니다. 이지영 씨. 변호사가 신우이 앞에 서서 이름을 불렀어요. 신우이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박수연 씨 대리인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신우이 앞 카운터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엄마표 김치찜 상표권은 박수연 씨 이름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게에서 그 이름과 관련 표시를 계속 쓰신다면 남의 상표를 무단으로 쓴 문제로 즉시 형사 절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신우이 얼굴에서 립스틱 색이 도드라질 만큼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엄마 저 사람 뭐라는 거야? 신우이가 시어머니 팔을 붙잡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카운터에 놓인 서류를 노려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딸 가게인데. 시어머니가 서류를 손바닥으로 탁 내리쳤습니다. 당장 이거 치우고 나가. 우리 지금 방송 촬영해. 변호사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박순자 씨,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상호를 쓰시는 모든 행위는 기록됩니다. 박순자? 야, 어디서 이름을 함부로 불러. 시어머니가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PD가 뒤늦게 상황을 알아채고 손을 들었어요. 잠깐, 컷. 카메라 꺼요. 일단 꺼. 카메라 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하지만 홀 안쪽 구석 자리에 손님인 척 앉아있던 이웃가게 사장님은 무릎 위 스마트폰을 조용히 세로로 세운 채 그 모든 장면을 처음부터 찍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구청 위생과에서 나온 조사관 2명이 안으로 들어섰어요. 익명 민원 접수 들어와서 나왔습니다. 위생 상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요? 지금 방송 촬영 중인 거 안 보여요. 조사관은 대꾸도 하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 반찬통 뚜껑을 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곧 조사관 한 명이 손에 흰 반찬통을 들고 나왔어요. 이거 유통기한 지난 지 열흘 됐네요. 다른 조사관은 아르바이트생을 쳐다봤습니다. 학생, 손 안 씻고 반찬 만졌죠? 아르바이트생이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숙였어요. 조사관이 서류를 꺼내 뭐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카운터 모서리를 붙잡았어요. 엄마, 나 어떡해. 시어머니 눈이 사방으로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가게 문이 3번째로 열렸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신우이, 뒤늦게 도착한 전 남편까지 3사람의 눈이 저에게 한꺼번에 몰렸어요. 가게 안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종이봉투에서 2가지를 꺼냈어요. 상표 등록증 사본, 그리고 친정엄마의 손때 묻은 레시피 원본 노트 2개를 나란히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노트 표지에 적힌 6글자가 조명 아래에서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우리 딸 수연이에게. 시어머니 눈동자가 그 글씨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신우이가 카운터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새언니. 신우이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 진짜 몰랐어. 엄마가 다 시킨 거야. 신우이가 어깨를 들썩였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새언니, 우리 옛날처럼 얘기 좀 해. 저는 신우이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3개월 전 시댁 거실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가족이요?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3달 전 저를 밤 10시에 대문 밖으로 밀어낸 그 순간 가족 명부에서 저를 지운 건 가족들이잖아요. 신우이 어깨가 움찔했어요. 새언니, 저 이제 새언니 아니에요. 옆에 서 있던 시어머니가
카운터 앞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수연아.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예, 우리가 남이니? 우리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반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님, 3개월 전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시어머니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이 어딜 시댁 재산에 숟가락 얹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어머니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저는 그 말 한마디를 지난 3개월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전 남편이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만. 준호 씨. 제가 처음으로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어요. 저한테 여보라는 호칭 이제 쓰지 마세요. 전 남편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흘낏 봤어요. 세무서에서 곧 안내문이 도착할 거예요. 개인 계좌로 손님들 돈 받으신 거 다 자료로 넘어갔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 미친 네가 우리를 팔았어? 아니요, 어머님. 어머님이 스스로 하신 걸 저는 기록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이 배은망덕한 거사. 시어머니 목소리가 가게 안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다 녹음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딱 벌린 채 굳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밖으로 눈을 돌리니 상가 반대편 벽에 커다란 현수막이 하나 걸리고 있었습니다. 엄마표 김치찜 본점 그랜드 오픈 1회 뒤. 선배가 어제 미리 준비해둔 홍보 현수막이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 앞에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신우이가 그 현수막을 발견하고는 카운터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엄마, 저게 뭐야? 새언니가 저기 가게 열어?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표 등록증 사본을 카운터 위에 그대로 둔 채 노트만 조심스럽게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 노트는 저희 엄마 유품이에요. 이거만 가져갈게요. 전 남편이 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준호 씨. 저는 전 남편 눈을 마주 봤어요. 할 얘기가 있으면 변호사님한테 하세요. 전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조용히 가게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등 뒤에서 신우이가 뭐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제 이름을 외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전 남편이 앞으로 뛰쳐나오려다 변호사 손에 막히는 소리도 났습니다. 저는 그 어떤 소리에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밀고 나오자 겨울 햇살이 얼굴에 확 쏟아졌습니다. 12월인데도 이상하게 그날 햇살은 봄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상가 골목 반대편 벽에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살짝 펄럭였습니다. 선배가 그 아래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옆에는 홍보 담당자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골목을 걸어 그쪽으로 향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발끝 아래로 지난 3개월이 뭉텅뭉텅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선배가 저를 발견하고 두 손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수연아, 여기. 저는 손을 살짝 들어 답했어요. 현수막 앞에 선이 지나가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사장님이세요? 여기 언제 열어요? 1회 뒤에요. 제가 웃으며 답했어요. 꼭 올게요. 그 옆 가게 방금 완전 뒤집혔던데. 아주머니가 시댁가게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옅게 웃었어요. 선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수연아, 잘했다. 선배, 이제 진짜 시작이야. 바람이 한 번 세게 불었어요. 현수막이 크게 한 번 펄럭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초록색 글씨를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날 밤 10시, 저는 원룸 침대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역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 하나에 조회수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명 김치찜집 며느리 등쳐먹은 시댁 실체. 이웃가게 사장님이 낮에 몰래 찍은 그 영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카운터를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소리 지르는 장면, 시누이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장면, 위생과 조사관이 유통기한 지난 반찬통을 들어보이는 장면까지 편집도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씩 달렸어요. 저는 화면을 아래로 계속 내려봤습니다.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 며느리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참았을까?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2시 화장실에 물을 마시러 갔다가 다시 확인해 보니 조회수가 이미 50만을 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영상은 이슈 유튜브 채널로 옮겨 다녔습니다. 시어머니 얼굴과 시누이 얼굴이 모자이크도 없이 그대로 퍼져나갔어요. 시누이가 지난 2달간 SNS에 올렸던 게시물들도 하나씩 캡처되어 돌아다녔습니다. 친할머니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라고 태연하게 인터뷰하던 영상도 짜깁기 되어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갔어요. 저는 새 가게 오픈 준비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기자들 취재 요청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졌어요. 저는 그중 어느 것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녁 이웃가게 사장님에게 문자가 왔어요. 시댁가게 앞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란이라고 했습니다. 환불해달라는 손님들, 종이 팻말을 든 사람들, 그리고 구경꾼들이 상가 골목을 가득 채웠다는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셔터를 내리고 임시 휴업이라고 종이를 붙였습니다. 그 며칠 뒤 세무서에서 두꺼운 봉투가 시댁 앞으로 도착했다는 소식이 이모님을 통해 들어왔어요. 지난 3개월치 매출 누락과 개인 계좌 입금 유도에 대한 사전 통지서였습니다. 추징금 규모가 가산세까지 합치면 1억 8천만 원가량 나올 거라는 이야기였어요. 이모님이 전화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수연 씨, 그 집안 이제 진짜 무너졌어. 그렇군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저는 새 가게 벽 앞에 서 있었어요. 인테리어 마무리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참이었습니다. 벽 한쪽에 저는 액자 2개를 나란히 걸었어요. 하나는 친정엄마의 사진, 다른 하나는 짧은 글귀가 적힌 액자였습니다. 이 가게의 진짜 주인은 나의 어머니 김명순 여사입니다. 붓글씨로 정성 들여 쓴 글씨가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빛났어요. 선배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그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수연아. 네. 어머니, 지금 하늘에서 웃고 계시겠다. 저는 대답 대신 액자 유리를 손끝으로 살짝 어루만졌어요. 오픈 사흘 전 저는 이모님 2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댁 가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만두셨던 분들이었어요. 이모님, 저 수연이에요. 세댁. 저희 가게 이번에 열어요. 정직원으로 함께 일해주실 수 있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를 정직원으로 써준다고? 당연히요. 4대 보험도 다 넣어드릴 거예요. 이모님이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연 씨, 정말 고마워. 목소리가 살짝 잠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모님도 흔쾌히 함께 해주시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전 남편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이미 저장을 지운 번호였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다시 저장되어 있었어요. 무시했습니다. 10분 뒤 다시 울렸어요. 또 무시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문자가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여보 얘기 좀 하자. 여보 엄마가 지금 쓰러지셨어. 마지막 문자에서 저는 잠깐 손끝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면 그건 시어머니가 스스로 감당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그대로 뒤집어 놓고 다시 다림질판 앞에 앉았어요. 오픈 이틀 전 원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신우이가 서 있었어요. 머리가 헝클어진 채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게 보였어요. 새언니, 저 지영이야. 잠깐만 문 좀 열어줘. 신우이 목소리가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새언니, 나 진짜 잘못했어. 우리 그냥 조용히 합해보자. 응? 신우이가 문 앞 바닥에 얼굴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조용히 들었어요. 법대로 하시죠. 제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새언니라는 호칭 안 씁니다. 안 쓰이는 호칭이에요. 저한테는. 새언니. 끊을게요.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내려놓고 화면을 껐어요. 문 앞에서 신우이가 몇 분을 더 흐느끼다가 결국 발소리를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문 커튼을 살짝 걷어 아래를 봤어요. 신우이가 원룸 건물을 나와 골목을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잔뜩 굽어 있었어요. 3개월 전 카운터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그 신우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다시 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엄마 산소로 갔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시골 언덕이었어요. 산소 앞에 앉아 저는 국화한 다발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왔어. 바람이 언덕 위로 불어 올라왔어요. 엄마, 나 지난 3개월 동안 있었던 일 다 얘기해 줄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산소에 이야기했습니다. 레시피를 내주라고 매달리던 신우이 얼굴부터 사무실에서 우연히 들은 시어머니 목소리, 안방 탁자 위에 놓여있던 통장과 서류, 밤 10시 대문 밖으로 나오던 그 겨울바람, 카페 창가에서 새벽을 지새운 그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밀고 들어가던 순간까지 한 번도 목이 메지 않았어요. 이야기가 끝날 무렵 바람이 한 번 더 언덕 위로 불어 올라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뺨을 스치는 감촉이 이상하게 엄마 손끝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산소 앞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 어두운 논밭을 오래 바라봤어요. 오픈 하루 전 아침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박수연 씨. 네, 변호사님. 이혼 소장 접수 완료했어요. 그리고 시댁 가족 상대로 상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접수했고요. 두 사건은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죠? 맞아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몇 달은 각오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각오하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가에 잠시 섰습니다. 바깥은 흐렸어요. 곧 눈이 내릴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다림질 판 위에 올려둔 새 앞치마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주름 한 점 없이 반듯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이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앞에 서 있을 저의 모습이 눈앞에 잠깐 그려졌어요. 저는 옷걸이에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다시 걸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를 펴고
오픈 당일 해야 할 일 목록을 마지막으로 훑었어요. 새벽 4시 출근, 육수 우리기, 밑반찬 마감 확인, 이모님들 출근 인사, 커팅식 준비, 손님 첫 응대 흐름. 목록 맨 아래에 저는 조용히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엄마 사진 앞에서 한 번 웃기. 볼펜 뚜껑을 닫고 저는 형광등을 껐어요. 오픈 당일 아침 10시, 저는 새 앞치마 끈을 허리 뒤에서 단단히 묶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서 창문 유리에 잠깐 제 모습을 비춰봤어요.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한 앞치마와 뒤로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살짝 붉게 물든 뺨. 셔터를 올리자 바깥 골목의 소음이 확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밖으로 한 발짝 나섰어요. 가게 앞으로 100m 넘는 줄이 이미 늘어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온라인에 퍼진 영상을 보고 찾아온 손님들, 근처에 사는 주민들, 지역 방송국 두 곳의 취재진까지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맨 앞줄에 서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드셨습니다. 사장님, 저 이번 주 내내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선배가 옆에서 저를 툭 쳤습니다. 수연아, 커팅식 시작하자. 가게 문 앞에 걸어둔 하얀 리본 앞에 저와 선배, 변호사, 그리고 두 이모님이 나란히 섰어요. 가위 5자루가 손끝에 나뉘어 놓였습니다. 선배가 옆에서 손짓으로 신호를 줬어요. 하나, 둘, 셋. 가위가 리본을 잘라내는 소리가 짧게 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리본 조각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가게 암벽에 걸린 엄마 사진 앞에 저는 국화 한 송이를 조용히 올렸어요. 이 가게의 진짜 주인공은 저희 어머니 김명순 여사입니다. 목소리가 살짝 잠겼지만 끝까지 또박또박 나왔습니다. 이모님 한 분이 옆에서 눈가를 훔치셨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저는 국자를 잡았습니다. 새벽에 이미 우려놓은 김치찜 육수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두 이모님이 반찬 그릇을 하나씩 손님상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가 지나자 홀 안이 손님으로 꽉 찼어요. 한 젓가락 든 손님이 옆 사람에게 하는 말이 카운터 너머까지 들려왔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 엄마 손맛인데. 내 말이. 이 집 대박 나겠다. 저는 잠깐 국자 잡은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어요. 그 시각 상가 반대편 시댁 가게 앞에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는 문자가 이모님에게서 왔습니다. 셔터가 반쯤 내려간 상태로 며칠째 그대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자택을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이야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세무서 추징금 1억 8천만 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저는 문자 화면을 잠깐 내려다보다가 다시 앞치마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그날 밤 마감 후 저는 카운터 앞에 앉아 정산표를 확인했어요. 숫자를 2번 다시 봤습니다. 하루 매출이 시댁가게 최고 매출의 3배가 넘어 있었어요. 선배가 옆에 앉으며 어깨를 툭 쳤습니다. 수연아, 프랜차이즈 문의 오늘만 20건 넘게 들어왔다. 20건이요? 투자사에서 벌써 2호점 자리 보자고 연락 왔어. 저는 정산표를 다시 한번 훑어봤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로부터 겨울이 지나고 가게는 하루도 빠짐없이 대기줄이 이어졌어요. 이모님 두 분은 이제 새로 들어온 젊은 직원들의 든든한 선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투자사에서 잡아준 2호점 자리는 강남 한복판에 계약이 마무리됐어요. 프랜차이즈 문의는 하루 평균 10건이 넘게 이어졌고 저는 그 중에서도 정말 성실하게 운영해줄 사람만 골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한 사람을 고를 때마다
엄마 사진 앞에 잠시 서서 마음을 정리하는 게 어느새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넉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는 3월 어느 아침, 저는 법원 조정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혼 조정 기일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전 남편이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며칠 면도를 안 한 듯 턱수염이 거뭇거뭇했고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훑어보며 물었어요. 이준호 씨,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전 남편이 잠깐 대답을 못하다가 저를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여보, 나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준호 씨, 응. 저는 이 결혼 유지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제 목소리가 조정실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조정위원 쪽을 보고 저는 다시 말했어요. 이혼 진행해 주세요. 전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정리했어요. 조정 결과 이준호 씨 유책 사유와 시댁 측의 경제적 착취 정황이 인정됩니다.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3천만 원, 총 8천만 원으로 조정 성립합니다. 전 남편이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준호 씨, 동의하십니까? 한참 뒤에 전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조정실 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창가에 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한 달 뒤 상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댁 세 사람이 3개월간 벌어들인 이익 중 상당 부분과 위자료 명목으로 총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됐어요. 판결 선고 당일 저는 법정 밖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났어요. 수연아,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흐트러진 머리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파마가 반쯤 풀린 채였고 옷차림도 흐트러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예, 수연아.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우리가 남이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시어머니 손끝을 조용히 내 옷자락에서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3개월 전에 저를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부르셨죠. 시어머니 손이 허공에서 멎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린 이미 남이었어요.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어요. 몸을 돌려 복도 끝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 계속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봄바람이 얼굴에 부드럽게 스쳤어요. 며칠 뒤 지역 신문 기자 한 명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가게 카운터 앞에 앉아 짧게 대답했어요. 복수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을 지켰을 뿐이에요. 기자가 그 말을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 인터뷰가 온라인에 퍼진 다음 날 가게 앞 대기줄이 한층 더 길어졌어요. 인터뷰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친정엄마 산소로 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새로 나온 브랜드 소개 책자 한 권, 2호점 계약서 4본, 그리고 2건의 승소 판결문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산소 앞에 저는 그 종이들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바람이 언덕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엄마, 나 진짜 잘했지? 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산소 앞에서 웃은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바람이 한 번 더 언덕 위로 불어 올라왔습니다. 머리카락이 뺨을 스치는 감촉이 오래전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시던 엄마의 손끝을 닮아 있었어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 산등성이로 조금씩 기울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 논밭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에 노란 유채꽃이 드문드문 피어 있었어요. 지난 겨울 저를 감쌌던 그 차가운 바람이 이제는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선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2호점 부지 실사 잘 끝났어. 다음 주에 계약 진행하자.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네, 감사해요, 선배. 버스 창유리에 이마를 살짝 대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엔진 진동이 뺨을 타고 부드럽게 전해졌어요. 오픈 후 1년이 지난 4월 아침, 저는 본사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외식업 전문 매거진의 표지 촬영 안내문이 놓여 있었어요. 엄마표 김치찜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직영점 8곳을 낸 브랜드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부서지는 거리를 잠깐 내려다봤어요. 책상 뒤 벽에 걸린 엄마 사진이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스튜디오에서 촬영이 시작됐어요. 포토그래퍼가 카메라 뒤에서 손짓을 했습니다. 대표님, 살짝 오른쪽으로 서주세요. 네. 저는 지시대로 몸을 살짝 틀었어요. 세트 뒤 커다란 벽에는 엄마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스튜디오 안을 채웠어요. 플래시가 터지는 사이사이 저는 지난 1년을 조용히 떠올렸습니다. 3개월 만에 대박집을 일궈놓고 밤 10시 시댁 대문 밖으로 밀려나던 그 겨울밤, 카페 창가에서 새벽을 지새우던 그 새벽, 그리고 오늘 이 스튜디오까지. 포토그래퍼가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웃었어요. 대표님, 표정이 좋아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오래된 일이 하나 생각나서요. 저도 짧게 웃어 답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저녁, 예전 시댁 이웃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연이니? 네, 아주머니. 내가 요즘 시댁 소식을 들었는데 말이야. 아주머니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어요. 준호,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하고 있대. 시내 그 큰 사거리 앞 편의점. 저는 잠깐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머님 세금이랑 손해배상금 감당하느라 그런가 봐. 네.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전 남편의 얼굴은 이미 아득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있잖아. 결국 그 집 팔았대. 지방 어디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갔다더라. 그렇군요. 아가씨는 그 근처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대. 결혼하려던 남자한테도 파혼당했다는데. 저는 창밖 저녁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붉게 하늘 끝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녁, 선배와 저는 사무실 회의 탁자 앞에 마주 앉았어요. 탁자 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도 한 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선배가 지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수연아, 여기 코리아타운 중심가. 첫 해외 매장 자리로 여기가 제일 좋아. 선배, 진짜 여기까지 오네요. 네가 여기까지 온 거지. 선배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름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 진짜 시작하자. 저는 지도 위 그 지점을 손끝으로 오래 어루만졌어요. 미국 서부의 낯선 지명이 이상하게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 길이었어요. 선배가 사무실 문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연아? 네. 선배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제 좀 쉬면서 해도 되지 않겠니? 선배, 내가 옆에서 같이. 선배 얼굴이 형광등 아래에서 살짝 붉어졌습니다. 저는 잠깐 웃었어요.
부드럽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선배, 지금은 엄마가 남긴 이름 먼저 알리는 게 순서 같아요. 그래. 선배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망해하지도 실망한 티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밥은 사도 되지? 당연하죠. 우리는 조용히 웃으며 사무실 계단을 내려갔어요. 밤바람이 계단 아래에서 부드럽게 올라왔습니다. 선배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2잔 정도 술을 더 마셨어요. 저는 잔을 부딪히며 그 마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했어요. 가게 앞에서 헤어질 때 선배는 손을 짧게 들어 인사만 남기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몸을 돌렸어요. 며칠 뒤 저는 사내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2 이모님과 정직원 25명이 넓은 강당에 둥그렇게 앉았어요. 저는 마이크를 손에 들고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2가지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직원들 눈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첫째, 이번 분기부터 매출 성과에 따른 특별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강당 안이 잠깐 웅성거렸어요. 둘째, 원하시는 직원분들께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고 싶어요. 이모님 한 분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마이크를 잠깐 내려놓고 강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시댁가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만두셨던 이모님이 앞줄에서 손뼉을 치고 계셨어요. 젊은 직원들이 뒷줄에서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고 짧게 덧붙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여러분 손 하나하나 다 잡아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저 어머니 대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강당 안이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박수가 이어졌어요. 워크숍이 끝난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서울역에서 지방행 KTX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어요. 기차가 창밖으로 논밭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2시간쯤 지나 저는 어느 작은 도시의 골목에 서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주소가 손 한 종이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낡은 반찬 가게 하나가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문 앞에 붙은 손글씨 간판이 조명 없이 낮 햇살에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편 벽 그늘에 서서 유리창 너머 안쪽을 바라봤어요. 시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손님에게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나로 대충 묶여 있었고 화장기가 없었어요. 명품 앞치마도 새 유니폼도 붉은 립스틱도 없었습니다. 손끝이 유난히 거칠어져 있었어요. 시누이가 손님과 웃으며 몇 마디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웃음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어요. 저는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발끝에도 손끝에도 어떤 무게도 걸리지 않았어요. 원망도 미움도 통쾌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조용히 골목을 걸어 나왔어요.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노란 유채꽃밭, 이제 막 심어놓은 모내 기용물이 잔잔하게 채워진 논, 그 위를 낮게 나는 새들. 저는 손을 창유리에 살짝 대고 눈을 감았어요. 봄 햇살이 유리를 통해 손등에 얇게 얹혔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8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역 광장에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향으로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무리 사이를 조용히 지나 택시 승강장 쪽으로 걸었습니다. 본사 사무실 앞에서 택시를 내리자 창문 너머로 사무실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야근하는 직원들이
아직 몇 사람 남아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책상 뒤 벽에 걸린 엄마 사진 앞에 잠시 섰습니다. 엄마. 혼잣말이 조용히 사무실 안에 떨어졌어요. 이제 이 이름 아무도 못 건드려. 사진 속 엄마가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끝까지 지킬게. 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바깥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 남산타워의 붉은 조명이 밤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살짝 대고 오래도록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매거진 표지 시안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운데에 제 얼굴이 있었고 그 뒤로 엄마의 사진이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얼굴이 나란히 놓인 그 종이를 저는 손끝으로 살며시 어루만졌어요. 시안 아래쪽에 적힌 짧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손맛에서 시작된 이야기. 저는 시안을 다시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엄마 사진 속 얼굴이 옅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주인공은 5년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사람이 야박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접어가며 살아왔죠. 하지만 정말로 지켜야 할 것 앞에서는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착한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남겨준 것만큼은 스스로 지켜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겨준 울림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그날 밤 골목에 서 있던 주인공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따뜻한 위로도 좋고 시원한 응원도 좋습니다. 댓글로 살포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